네, 최근에 주식시장 시황에 현저한 변화가 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미국 주식시장이 상당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죠. 그리고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코스피도 2200 갔다가 지금 2100으로 다시 내려온 그런 상황입니다. 이 시황이 현저한 변화는 저는 이제 두 가지로 생각을 하는데, 파월의 변심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뭐합니다만, 사람들이 미 연준에 대해서 너무 크게 기대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파월이 우리 그럴 생각은 없다. 그 정도는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 거 한 가지 하고, 또 한 가지는 OECD의 경기 전망 지난주 목요일 날 나왔는데, 요게 그날 미국 주식시장의 하락에 저는 굉장히 큰 기여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두 가지 포인트 가지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먼저 파월의 그 변심이라고 하긴 어렵고, 본인은 그냥 그대로 가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시장이 처음엔 너무 비관적으로 해석하다가 지금은 너무 장밋빛으로 해석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미 연준이 이제 마이너스 금리 정책, 지금 제로 금리거든요. 제로 금리.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연방 기준금리가 0에서 0.25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연방 기준금리라고 하는 거는 그 이름에서 이제 영어로는 Federal Fund Rate인데, 이때 페더럴이 붙는 이유는 뭐냐면, 미국 은행은 연방법에 따라서 만들어진 은행이 있고 주의 법에 따라서 만들어진 은행이 있어요. 그 전체 은행을 다 합치면 은행의 숫자가 500개가 넘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막 500개가 넘는 게 5,000개가 넘는데, 각 뭐 시골에도 가면 조그맣게 지점 한 개 있거나 두 개 있거나 이런 은행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 때문에 그런 은행들은 주 법에 따라서 만들어져서 영업 반경이 굉장히 좁습니다. 근데 연방법에 따라서 만들어진 은행이 우리가 알고 있는 큰 은행들이죠. 어느 주에 가서든 영업을 할 수 있는 이런 연방법에 따라서 만들어진 은행들이 들어와서 자금 과부족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시장.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이제 콜 시장이라고 많이 부르는데, 요걸 페더럴 펀드 시장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거기서 정해지는 금리인데, 요걸 미국 연준이라는 중앙은행이 그 은행들끼리 거래해서 정해져야 되는 금리를 기준점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0이라고 하는 거는 은행들이 돈이 모자라면 내가 0.25%로 빌려주겠다. 그리고 0이라는 거 뭐냐면, 은행들이 돈이 남으면 내한테 딴 데 예치할 데 없으면 내한테 예치해라. 그러면 0%. 이렇게 돼 있는 게 0에서 0.25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근데 이제 뭐 일부 사람들이 시장에서도 미국도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하지 않을까, 그러면 자산 시장이 가격이 더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는데, 저는 유럽이나 일본하고 달리 미국은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쓸 가능성은 없다고 봐요. 그 미국 연준이 이걸 1998년 그때 아시아 외환위기 터지고 러시아 모라토리움 발생하고 하면서 세계 경제가 심각한 공포감에 빠져들었을 때, 그때 미 연준이 이걸 한번 검토를 했습니다.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검토를 했는데, 일단 법률적으로 불가능하대요. 미국의 법에 따르면 미 연준이라는 곳이, 다른 나라들은 중앙은행이 헌법에 나와 있거든요. 근데 미 연준은 헌법에 나와 있는 기관이 아니에요. 의회가 만든 일반법에 따라서 만들어져 있는 곳이 미 연준인데, 일반 은행들한테 마이너스 금리를 부과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은행이 자기가 돈이 남아가지고 중앙은행한테 100만 원을 맡겼더니 하루 후에 99만 원만 주는 거예요. 만 원은 떼먹는 거죠. 이게 마이너스 금리라고 하는 것인데, 사실상은 벌칙금에 해당됩니다. 아니, 그 100만 원 남으면 시중에 돈을 대출을 내주세요. 그래야지 경제가 좋아지지. 그걸 대출을 안 하고 위험을 회피한다고 은행들이 중앙은행에 돈을 맡기면 벌금 매기겠습니다. 이게 마이너스 금리 정책이거든요. 근데 미국 연준은 검토를 내보니 법률적으로 우리는 은행들한테 그런 벌금을 부과할 권한이 없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이유고,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미국은 자기네들이 자랑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 군사력이 있겠죠. 전 세계를 아우를 수 있는 군사력. 그 다음에 이제 또 혁신 능력입니다. 뭐 애플이 나오고, 뭐 아마존 나오고, 마이크로소프트가 나오는 나라가 미국이거든요. 생산성.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이 군사력과 제조업의 생산성, 서비스업의 생산성을 만들어줄 수 있는 금융. 이게 이제 핵심적인 세 가지의 미국의 경쟁력인데,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써놓으면 일본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습니다만 금융이 다 무너집니다. 금융은 기본적으로 이자에서 시작을 하거든요. 이자가 없으면 금융은
무너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럽 같은 경우에 은행 보험이 상당히 심각하게 무너질 위험에 직면해 있어요. 일본도 뭐 크게 다르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유대 금융자본이 굉장히 강력한 파워를 행사하는 나라이기도 한데 이런 상황에서 연준이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도입할 수 있겠느냐? 불가능하다. 법적으로도 힘들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힘든 건데 무리하게 추진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유대 금융자본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쓴다고 볼 수 없어요. 근데 자꾸만 시장에서 그런 기대를 하는데 과도하게 기대하는 거죠. 근데 여기 대해서 파월이 뭐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느냐면 아니 우리는 장기 침체로 갈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까지 합니다. 이게 그냥 하는 이야기는 아니라 시장이 이제 경제 막 좋아지는 거 아니야? V자형 반등을 기대를 자꾸 하니까 아니에요. 우리 장기 침체로 갈 수도 있어요. 좀 제발 좀 진정하세요. 주식 그만 좀 사세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완곡하게 표현해서 우리 장기 침체로 갈 수 있어요 라는 이야기를 해도 시장은 뭐 들은 척 만척 일부 사람들은 근데 이제 지금 게임을 즐기고 있는 중 열심히 시장에서 게임을 즐기고 있는 중입니다. 케인즈는 그런 이야기를 일반 이론에서 1936년 일반 이론에서 그런 표현을 쓰기도 했는데 주식 투자에 대한 비유를 음악이 흐르는 동안에 춤을 추는데 음악이 멈추면 의자를 잡아야 되는. 그러니까 사람은 6명인데 의자는 5개가 있고 요 원 밖으로 사람들이 다 나가야 돼요. 의자가 요 원 안에 있고 거기서 음악이 흐르는 동안 춤을 춰야 됩니다. 음악이 흐르는데 춤을 안 추면 그것도 탈락이에요. 탈락이고 근데 음악이 멈추는 순간 의자를 잡아야 됩니다. 누군가는 못 잡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의 게임이라고 하는 게 그런 중이에요. 아직 음악이 멈추지 않았잖아. 아직은 V자형 반등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열심히 춤을 추다가 V자형 반등이 아니고 경제가 나빠진다라는 확실한 증거가 나오면 그때 잽싸게 의자를 잡으러 가자. 설마 내가 제일 바보겠냐? 시장에 나보다 바보들 많겠지. 워렌 버핏이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주식 투자라고 하는 것은 나보다 바보가 얼마나 많으냐라는 게임이다라고 했는데 그런 의미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설마 내가 제일 늦게 주식을 팔겠냐? 내가 빨리 팔지 않겠냐? 그럼 지금은 사람들이 V자형 반등이라고 할 때 즐겨야지. 이게 일종의 버블의 논리거든요. 그래서 파월 연준 의장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아니다. 우리 장기 침체로 갈 수도 있으니 그 음악이 흐르는 동안에 춤추는 게임을 이제 그만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잘 안 통하죠. 지난주 목요일 날 FMC를 했는데 그때도 이제 뭐 기자 간담회 하면서 비슷한 의미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OECD가 지난주에 그 경제 전망을 내놨어요. 근데 그 전에 IMF가 4월 8일에 경제 전망을 내놓은 게 있습니다. 세계 경제 전망.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4월 8일이라는 때는 전 세계 사람들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엄청난 공포를 느낄 때였어요. 그런 상황에서 IMF가 경제 전망을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올해는 세계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3%로 추락하겠지만 내년에는 플러스 5.8%로 성장률이 올라갈 것이다. 뭐겠습니까? V자요. 걱정하지 마라. 올해는 마이너스인데 내년에는 올해 마이너스를 다 메꾸고도 훅 올라간다. 올해 마이너스 3.0, 내년에 5.8. 이렇게 내놨거든요. 이거 굉장히 장밋빛 전망이죠. 제가 그때 그걸 보면서 또 무슨 생각을 했냐면 IMF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겠구나. 그렇게 안 하면 사람들이 그때는 이제 바이러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루머들도 돌고 있었고 이게 뭐 어마어마한 바이러스라고들 많이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이 세계 경제가 엄청나게 심각한 2차 대전 이후에 또는 뭐 1930년 대공황 이후로 가장 심각한 어떤 경기 침체로 빠지지 않겠는가 걱정들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주가는 3월 23일 날 저점을 찍고 좀 반등하긴 했습니다만 반등폭은 얼마 안 됐어요. 왔다 갔다 언제 더 떨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저는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IMF가 그래 주식시장을 좀 끌어올리고 보자라는 식으로 좀 정치적으로 판단을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사람들이 이쪽으로 다 붙은 거예요. V자형 반등 진영으로 다들 몰리면서 블룸버그에서 전 세계 이코노미스트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설문조사를 합니다. 올해와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계속 설문조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설문조사를 해요. 바뀌는 것도 있고 안 바뀌는 것도 있고 한데 그래 전 세계 이제 이코노미스트 뭐 매번 설문조사할 때마다 숫자는 조금 달라집니다만 한 7, 80명 정도가 뭐라고 전망을 하느냐면 지금은 IMF 전망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거의 똑같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비관적으로 해석하다가 지금은 IMF 전망과 거의 똑같이 올해는 마이너스 3.1, 내년에는 마이너스 5.2 이런 식으로 해서 V자형 반등으로 IMF 전망이랑 그 7, 80명의 전 세계 이코노미스트의 전망치의 중간값이랑 거의 비슷해요. 주식시장은 이 이코노미스트가 뭘 보고 이렇게 전망을 하겠습니까? 주식시장을 보고 전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의 가격을 주가라고 하는 것도 이 V자형 반등, 올해는 마이너스 3, 내년에는 뭐 플러스 5.8 또는 5.2 이 정도의 V자형 반등이 있을 거라는 게 이미 주가에 반영이 돼 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번에 OECD가 지난주에 뭐라고 전망을 했느냐면 제가 그 OECD 전망을 보면서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갔다고 생각을 하는구나, 여기서 좀 진정시켜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가다가 보면 버블이고, 야 이게 2차 대유행이 생기면 이거 어떻게 하려고 다시 폭락해야 되는데 큰일 났는데 사람들한테 미리 좀 경고를 해주자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봅니다. OECD가 전망한 거는 올해 경제 성장률 마이너스 3.0이 아니고 마이너스 6.0, 내년의 성장률 플러스 5.8은 나오는데 올해가 마이너스 6, 내년에 5.8.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년 말까지 가봤자 2019년 GDP만큼 못 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떨어졌다가까지 못 간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도 OECD는 긍정적인 시나리오입니다. 만약에 올해 가을 겨울에 2차 대유행이 오면 그 OECD가 이걸 이제 두 가지 전망을 내놨는데 이걸 전망을 2차 유행이 있다라는 걸 가정을 하고 전망한 것도 굉장히 큰 거예요. 왜냐하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라고 했으니까. 그런 2차 대유행이 오면 올해 성장률은 마이너스 7.2까지 떨어지고 내년의 성장률은 플러스 2.8에 불과할 것이다. 굉장히 심각한 경기 침체를 우리가 오랫동안 겪게 된다라는 그런 전망을 내놨습니다. 근데 이런 전망은 지금 주식시장이 이미 가격에 선반영하고 있는 전망하고는 너무나 큰 차이죠. 주식시장은 내년에 V자형 반등을 한다. 올해 지금 벌써 V자형 반등 시작했어요. 경제도. 그렇게 해서 이렇게 쭉 가면 쭉 간다라는 거를 주식시장은 가격에 선반영하고 있는데 OECD가 이야기한 건 뭐냐면 그게 아니고 굉장히 오랫동안 우리가 침체로 갈 수 있다라는 파월 연준 의장이 이야기한 장기 침체 이야기하고 같은 이야기입니다. 지금 제가 볼 때 그래서 지난 목요일부터 주식시장이 혼란에 빠졌어요. 가격은 이걸 반영하고 있는데 이럴 수도 있겠네. 거기다가 IMF 전망은 이미 옛날 거잖아요. 그죠? 4월 초에 옛날 거고 지금 OECD 전망은 최신 건데 아무래도 최신 전망에 우리가 비중을 더 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시장이 굉장히 혼란스러워진 상황입니다. 저는 주식시장의 조정이 좀 길어질 수밖에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뭐 IMF를 믿을 것이냐, OECD를 믿을 것이냐 이 문제가 아니고 이미 바이러스 확산 문제는 이게 올해 가을 겨울에 2차 대유행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저도 이제 뭐 뉴스나 기사나 이런 걸 통해서 많은 의료보건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참조합니다. 근데 단 한 명도 올해 가을 겨울에 2차 유행 없을 거니 안심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전부 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한테 공포감을 심어주기 위해서 일부러 막 어마어마한 위기가 올 거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게 전문가들이 할 몫이 그런 게 아니죠. 전문가들은 어떤 위험이 다가온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되는 거지 사람들한테 겁을 주는 게 전문가들의 역할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료보건 전문가들이 그렇게 직접적으로 이야기는 안 합니다만 올해 독감이 유행하는 시즌 10월부터 다시 환자 수가 급증하고 환자의 예후가 상당히 나빠지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도 아마 이제 오늘 내일 정도가 되면 전 세계 확진자 수가 800만 명을 넘어설 것 같습니다. 근데 100만 명이 넘어선 게 4월 1일인 거거든요. 지금 2달 반 됐는데 100만 명이 800만 명이 돼요. 지금도 하루에 전 세계에서 확진자의 증가는 하루에 증가하는 확진자 수는 이게 12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7일이면 거의 90만 명, 100만 명 가까이가 증가해요.
근데 왜 우리가 관심을 안 갖고 있느냐? 그 예전에는 증가하는 나라가 다 뭐 서유럽, 미국 이렇게 잘 사는 나라에서 환자 수가 급증을 하니까 우리가 관심을 많이 보였는데 지금은 그 12만 명 중에서 미국의 환자 증가는 한 2만 명, 2만 명 정도고요. 나머지 나라들은 많이 증가하는 나라들을 제가 쭉 확인해 보니까 지난 일주일 동안의 일평균 환자의 증가 수를 보니까 브라질이 한 2만 5천 명에 3만 명이 나와요. 그리고 인도가 거의 하루에 한 1만 명 정도가 나옵니다. 러시아도 한 8, 9천 명 나오고요. 그 다음에 터키 한 6천 명 하루에 증가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중남미 국가 브라질 말고 멕시코, 칠레, 페루 이런 나라들에서 하루에 한 5천 명 정도씩이 증가해요.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주요하게 관심을 갖는 국가들이 아니다 보니까 그냥 잊어먹고 있는 것 뿐이지 이쪽이 인구수가 많거든요. 그리고 바이러스는 이게 사람한테 전염이 되면 될수록 변이가 발생한다고 해요. 근데 최근에 연구 결과도 이제 변이가 사람들한테 더 잘 감염되는 방식으로 변이가 되고 있다는 기사들도 있는데 이렇게 보면 우리가 2차 대유행 가능성을 결코 낮게 보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OECD도 지난주에 전망을 하면서 아예 대놓고 2차 유행이 오면, 대유행이 오면 이렇게 이제 시나리오로 분석을 한 것이 그런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 수요일, 목요일까지의 주식시장은 이 2차 유행의 가능성을 낮게 보고 그리고 지금 이미 V자형 반등이 시작된 게 계속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주가가 움직였다고 한다면 지금은 사람들이 혼란에 빠졌는데 그 와중에서 조정을 할 수밖에 없겠죠. 2차 대유행 가능성을 높게 보고 V자형 반등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V자형 반등하다가 가을에 10월 달 이후로 다시 경제가 둔화가 되는, 그러니까 2분기에 떨어지고 3분기 올라가고 4분기에 다시 떨어지는, 그리고 다시 이제 내년 가서 올라가는 이 W자형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겠는가.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주식에 대한 주가가 상승하는 것에 대한 기대는 좀 내려놓고 보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렇게 되면서 이제 금리도 문제가 돼요. 채권 시장에서는 그러면 금리가 막 떨어지느냐, 경제가 안 좋아진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보기 어려운 게 뭐 파월이 어떤 미 연준의 파월이 마이너스 금리 정책 쓰지 않겠다라고 이번에 또 이야기를 했어요. 또 이야기를 했고, 그러니까 이제 보니까 미 연준이 별로 내놓을 만한 이제 정책이 없는 거죠. 유럽 중앙은행도 지금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쓰고 있잖아요. 더 낮출 거야라는 예상들을 시장이 많이 했는데 지금 마이너스 0.5라고 돼 있는데 이걸 더 낮추지 않아요. 그러니까 유럽이나 일본도 지금 마이너스 0.1을 낮추지 않고 있는데 마이너스 금리 정책은 쓸 게 아니다. 이미 썼다고 한다면 중단하고, 그럼 중앙은행들은 뭘 하느냐? 돈을 푸는데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면 이걸 사주는 방식으로 돈을 푸는 게 지금 중앙은행입니다. 우리나라 한국은행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더 떨어질 여지가 없는 거예요. 금리가 더 떨어질 여지가. 채권이 나오는데 이것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다가 중앙은행이 채권을 사서 금리가 올라가지 못하고 떨어지는 이 정도 효과지, 금리가 지금보다 더 떨어진다라고 하기에는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안 낮춰준다라는 거죠. 여기서 머물러 있을 거다. 올릴 이유도 없고 내릴 이유도 없고. 그래서 이제 채권 시장도 좀 조용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환시장은 지난주에 달러와 약세가 상당히 좀 진행이 됐어요. 이거는 뭐 지난 목요일 이전의 이야기인데, 이전에 유럽이나 신흥국 주가가 올라가고 신흥국 통화 가치가 그럼 이제 신흥국 살 때 아닌가 뭐 그러면서 신흥국 통화 가치가 환율이 떨어지면서 나타났던, 제가 볼 때는 달러와 약세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봅니다. 우리나라 원화도 1190원대까지 갔었죠. 근데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겠는가. 1200원, 1250원 요 사이에 좀 머물러 있는다고 보는 것이 지금 상태로서는 좀 합리적인 전망이 아니겠는가라고 보고 있습니다.